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신의 예언. 김상국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는 몇몇 친구와 함께 과거를 보려고 100년 아래에 있는 영월암이라는 조용한 암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친구들이 집에 볼 일이 있다며 모두 돌아가고 상국만 홀로 암자에 남아 밤늦도록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따라 밤마다 지저귀던 산새며 구슬피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도 나지 않고 부슬비만 뿌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 적막하다 못해 스산한 분위기가 암자를 감싸고 돌았다. 다만 등잔의 기름이 쪼록쪼록 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깰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몰입해 책을 읽은 지 3경이 되었을 때였다. 어디선가 여인의 곡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산 기슭에서 들려오던 곡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문 바로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상국이 보던 책을 덮고 일어서서는 곡소리가 나는 쪽 밀창에 대고 소리쳤다. 밖에 누구냐? 상국의 물음에 곡소리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곧 여인이 말하였다. 저는 한 소부이옵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이 야심한 밤에 이곳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것이냐? 잘 곳이 없어 울고 있나이다. 여인의 말에 상국이 의아한 듯 물었다. 잘 곳이 없다니. 도대체 네 집이 어디이길래 잘 데가 없단 말이냐? 저 뒷산 절벽이옵니다. 순간 괴이한 생각이 든 상국이 여인에게 꾸짖어 물었다. 감히 나를 놀리는 것이냐? 뒷산 절벽에는 집이 없는 것을 내 알고 있거늘. 글 공부하시는데 괜한 방해를 놓아 송구하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곡소리를 듣고 있던 상국이 문득 여인의 정체가 궁금해졌는지 슬쩍 창문을 열고선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슬비만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는 여전히 허공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머리털이 쭈뼛하며 식은땀이 주르륵 등으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도 잠시 멈칫하던 상국이 이내 마음을 다잡고 허공에 대고 말했다. 대체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정체가 뭐길래 이리 사람을 희롱하려 드느냐? 그러자 여인이 곡을 멈추고 말했다. 딸이, 저는 귀신이옵니다. 살아생전 원한이 있어 구천을 떠돌고 있었는데 마침 김공이 암자에서 머물고 있기에 한 가지 청을 하려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의 말에 상국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방구석에 있는 촛대를 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요사스런 귀신의 몸으로 무슨 청이 있단 말이냐? 또한 청을 할 것이라면 응당 예를 갖춰야 할 것을 어찌 이리도 무례하게 곡소리만 내는 것이더냐? 얼른 나타나지 못할까? 내 모습을 썩 드러내거라. 상국의 호통에 귀신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풀어헤친 머리에 붉은 피가 낭자한입하며 온몸에 도무지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었으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라. 상국은 순간 흠칫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으윽하는 신음소리를 내뱉더니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니 어찌 저리도 처참한 몰골로 죽은 것이더냐? 놀란 상국의 모습을 본 귀신이 미안한 듯 나지막히 말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공 앞에 나타나면 지금처럼 무서워하실까봐 감히 나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귀신의 말에 곧 정신을 차린 상국이 그간의 자초지종을 캐묻기 시작했다.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어찌 이리도 참담한 모습이란 말이더냐? 무슨 원한이 있단 말이냐? 상국의 질문 세례에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숨을 고르던 귀신이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래 최역관이라는 자의 아내이옵니다. 하운데 제 남편이 몹쓸 음부에게 빠져 그녀만을 예뻐하더니 그녀의 가문이설에 넘어가 저를 본가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분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죽이고 저 영호람 뒷산 기슭에 버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제 부모님을 찾아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저를 욕보였답니다. 따님이 방탕한 짓을 하다 들킬 것이 없나 도망갔습니다. 아내의 생사도 모르는 데다 좋지 못한 소문만 가득 안고 사라졌으니 이 천추의 한을 어떻게 하면 풀겠습니까? 그 후 친정 어머님께서 몸져 누우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서방이 나를 2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찌 마음 편히 저승을 가리오. 귀신의 사연을 듣고 나니 방금 전까지 무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가 너무도 가엽게만 보였다. 그런 죽일 것들이 있나. 시가 떨리는구나. 허나 내 죽음이 분명 억울하고 나 역시 분노를 금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일인 건 자명하지만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미안할 뿐이구나. 자책하며 미안해하는 상국의 힘없는 모습에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공의 장례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공께서는 지금은 글 공부를 하시오나 머지않아 등과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조가 되실 것입니다. 형조는 곧 형욱의 관리이오니 마음만 먹는다면 제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여인 귀신은 2번 절하고 물러갔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상국은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여인이 말한 영월암 뒷산으로 올라갔다. 수풀을 헤치고 뒷산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어느 한 바위 앞에서 간밤에 보았던 여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어젯밤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마치 지금 막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상국은 정성스레 여인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제사까지 지내주었다. 상국은 이 사건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 그리고 학업에 힘써 몇 해 뒤 귀신이 예언한 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전전하다가 얼마 뒤에 형조 참의에 올랐다. 형조 참의에 오른 상국은 부임하자마자 여인의 일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사령을 시켜 여인의 남편 최역관을 잡아들이고 그와 공모해 여인을 살해한 내연녀까지 잡아들였다. 네가 내 부인을 무참히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했겠다. 상국의 신문에 최역관이 펄쩍 뛰면서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죽이다니요. 제가 제 마누라를 왜 죽입니까? 벼락 맞을 소리입니다. 뻔뻔한 최역관의 거짓말에 상국은 다시 캐물었다. 네가 아니면 누가 죽였느냐? 그럼 전현이겠구나. 날이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힘없는 아녀자가 무슨 살인입니까? 내연녀 역시 발뺌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상국은 더욱더 화가 나 말했다. 자네도 아니고 내연녀도 아니면 그럼 너희 둘이 같이 죽인 게로구나. 이 말에 최역관은 뜨끔하여 가슴이 떨리고 기가 질렸으나 제 죄를 자백하는 날에는 목이 날아갈 판이 아닌가. 최역관은 어떻게든 발뺌을 하려 그럴듯하게 꾸며대었다. 제 아내는 몇 해 전 이웃 사내와 밀통하다가 발각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본 적도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역관의 뻔뻔한 거짓말에 상국은 화를 버럭내며 곁에 있던 집장 사령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놈이 제 죄를 모두 자백할 때까지 곤장을 매우 쳐라. 네, 곤장을 치랍신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사령들이 달려들어 태장을 가했다. 이를 지켜보던 내연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서리를 치더니 결국 정신을 잃고 까무러쳐 버렸다. 일이 이 지경인데도 최역관은 악에 바친 변명만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도망간 아내가 죽었건 살았건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너무 심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어떤 증거로 저를 이리 하시는 겁니까?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분명 행방불명이라고 했겠다. 그럼 행방불명이 아니면 무엇이오? 지가 도망쳐서 사라진 것을 제가 도망친 곳을 어찌 알겠습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상국은 곧바로 역관을 데리고 영월암에 가서 자기가 손수 묻어준 여인의 시체를 꺼내어 보이고 추상같이 꾸짖어 물었다. 이것을 보고도 행방불명이더냐? 억울하단 말이냐? 네 앞에 있는 이것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행방불명 좋아하고 있네. 내 놈이 살해해 영월함에 버린 것을 내 다 알고 있었느니라. 최역관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그제서야 자백하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국은 최역관과 내연녀를 그날로 처형하고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또한 여인의 부친을 불러 그녀의 시신을 모친 옆에 다시 매장하게 하였으니 살아생전 못한 효를 다하게 하였다. 그날 밤이었다. 상국의 방문 앞으로 귀신 여인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과는 달리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내리고 옷도 단정히 입어 마치 생전의 모습인 듯 싶었다. 상국이 여인의 망령을 가까이 불러앉히고 말했다. 오랜만일세 그려. 내 능력이 부족하여 이제서야 자네의 원한을 풀게 되었구만 그래. 어떻게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고맙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직책을 다하였을 뿐이지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자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공의 미래를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께서는 아무해 어떤 사건으로 크게 공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비록 목숨은 잃겠사오나 죽은 뒤 후대에 널리 명성을 떨칠 것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인의 예언대로 얼마 뒤 조정에 당파가 생겼는데 상국은 반대 당파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길이 빛나 후세에 전해졌으며 그의 자손 또한 크게 번성했다. 김장국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는 도덕적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국가의 기본 제도와 관습의 변화를 거부하던 보수 세력 서운파와 대립하여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당파 싸움을 벌였습니다. 김상국과 녹봉파의 노력은 당시 조선 사회의 현대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